썰맘 채널을 듣기 시작한 건 스물 좀 쉴만한 때였기에 제가 이렇게 이곳에다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어서 예전 일을 써볼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때 저는 남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던 평범하다면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구성원일 때뿐이지 사실상 굽이굽이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후에 저의 임신과 거의 동시에 암 선고를 받은 남편, 그리고 만삭의 배로 병간호를 하는 건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죠. 드라마에서 보면 아픈 환자들은 힘도 없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현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남편이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하고 전이 되어 다시 수술, 거기다 힘든 항암 치료를 해서 그런지 남편은 늘 제게 온갖 짜증을 다 부렸죠.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 병실에 있던 가습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말이죠. 혼자 있으니까 등 다시고 배는 불렀지? 나 혼자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늦게 병원으로 와. 그래. 내가 아파 보니까 딱 알겠어. 그 애도 사실 내가 아닌 거지. 늦게 온 게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바로 온 거야. 그리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나 정 못 믿겠으면 검사를 해봐. 그러면 되잖아. 아, 진짜 안 그래도 몸도 힘든데. 너 지금 한숨 쉬었냐? 지금 아픈 건 난데 왜 세상이 힘든 척하고 그래? 네가 나보다 힘들어. 난 다 죽어가고 매번 토하고 심지어 팔뚝도 빠지고 있는데 넌 퉁퉁 부은 얼굴로 푹 쉬고 온 거 티를 내니까 내가 안 이러겠어. 푹 쉬고 오더니 애 낳은 지 고작 일주일도 안 됐어. 병원에서도? 됐다. 알았으니까 화내지 마. 애새끼 핑계대면서 병간호 안 할 생각 하지 마. 알았어. 애새끼라니. 애 아빠라는 사람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애보다 부부가 먼저라고 생각해. 입장 바꿔서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애보다 당신 위주로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알았어? 애가 먼저라는 개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부모가 없이 애가 태어나냐. 막말로 애는 또 나오면 그만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아. 나도 당신 이해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이게 최선이야? 난 네가 꼭 암에 걸렸으면 좋겠어. 그럼 이게 최선이라는 말은 짓거리기 힘들 거야. 내 입장이 되어봐야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한 걸 알지. 내가 매일 기도할게. 너도 꼭 같은 병 걸리게 해달라고. 애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말들. 가시가 잔뜩 박힌 욕설까지도 저는 늘 들어줘야 했습니다. 아파서 그런 거다. 너무 힘들다 보니 막말을 한 거다. 이렇게 저 스스로를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왔죠. 하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남편의 가족들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죠. 약간의 미안한 기색이 있긴 했어도 그 누구도 도움은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고 매번 제 얼굴만 보면 얼굴을 찡그리며 말씀하셨죠. 넌 또 얼굴이 제법 좋구나. 어쩜 볼 때마다 피부에서 번들번들 광이 나니? 나는 내 아들 생각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넌 태평하게 잠이 오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손자도 아니고 딸 하나 달랑 낳아놓고 내 아들 병원에 처박아 두고 좋은 것만 혼자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 아들한테 잘해. 너 아니었으면은 쟤 저렇게 되지도 않았어. 네.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너랑 결혼하고 저 꼴난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누가 암이 있어. 외가도 친가도 누구 하나 암 걸린 인간이 없는데 내 아들만 저러는 건 피혜씨 집안에 화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멀쩡하고 건강해서 병원 한 번 안 가던 내 아들 저렇게 된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억지. 억지는 네가 부리는 게 억지지. 하기 싫어서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는 병간호를 하니 병이 재발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거야. 하느님, 부처님 울고 빌면서 절에 가서 108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박복한 년이 우리 집안 대까지 끊어버리겠구나. 일주일에 6번은 제게 물건을 던지며 폐합을 부리는 남편에 만나면 박복한 년 소리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그마치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30대를 지나 40대를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의 상태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요. 온몸으로 퍼진 암 때문에 머리카락은 둘째치고 손톱, 발톱까지 빠져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물건 던질 힘도 없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죽기 전에도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나 죽고서 다른 남자 만나면 진짜로 귀신 되어서라도 너 데리고 갈 줄 알아? 내 보험금으로 잘 먹고 잘 살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야. 보험금? 그게 얼마나 되는데?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이 남긴 거 빚밖에 없어. 집도 담보대출 받았고 내 명의로도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빌렸어. 그거 갖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 오히려 빚이 남으면 남았지. 그거 잘 됐네. 너만 잘 사는 꼴은 못 보겠어. 그럼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거든. 아니, 너도 확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을 때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나 죽고 나서 너도 암 걸려서 이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네. 그럼 내 심정을 알겠지. 혼자 잘 먹고 잘 살 궁리나 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너를 저주할 거야. 내가 무슨 궁리를 하고 무슨 계산기를 두드려. 속이 후련할 거 아니야.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죽으라고 기도했겠지. 아니야? 안 그럼 날 따라 죽겠다고 나와야지. 애는 어쩌고 따라 죽어.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최악이야. 내가 뭐 정말 나 사랑하면 얘도 같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쳤구나? 됐다. 그냥 말을 말자. 너 잘 사는 꼴은 못 본다. 살아서도 지옥처럼 살아봐라. 나처럼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애랑 같이 따라 죽어라. 이게 유언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나요? 습관처럼 늘 제게 퍼부었던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뒤에 발작이 와서 호흡기를 끼고 다시 며칠 뒤 새벽에 세상을 떠났죠.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런 걸 느끼기도 전 시댁 식구들에게 살인자 취급을 받았고 사망보험금도 뺏길 뻔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선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은 제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였죠. 사망보험금에 눈멀어서 남편을 죽인 살인마 취급을 받으면서도 저는 보험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걸 다 합한다고 해도 남은 빚이 더 많았죠. 그간 남편 밑으로 들어간 병원비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때문에 살인마 취급을 받든 말든 홀로 키워야 할 아이를 위해서 그걸 지켜야 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빚은 보험금보다 많았습니다. 수년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서 여기저기 갚고 난 뒤에도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빚이 남아 있었어요. 때문에 몇 년은 참 고단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빚을 갚아 나가는 생활을 해야 했죠. 한 달에 많으면 100, 어떨 때는 50만 원 이렇게 갚았네요. 그러다가 한 번씩 아이가 아플 때는 다시 돈을 빌리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흐르니
2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었죠. 기대할 수 있는 친정이라도 있다면 좋았겠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로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제 팔자에 무슨 연애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딱 잘라서 싫다고 했죠. 따뜻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질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곁을 지켰죠. 찾아오거나 만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문자로 수시로 제 안부를 묻곤 하는 정도였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 생일을 챙겨주었고 제 딸에게도 참 잘했죠. 하루는 딸이 제게 묻더군요. 엄마, 왜 아저씨랑 결혼 안 해?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되물었죠. 뭐? 우리 딸 혹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빠는 싫어. 응? 아빠는 싫어. 매번 화만 내고.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 다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딸은 죽은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로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아빠는 싫은데 아저씨가 아빠인 건 좋다는 말이야. 아빠가 아빠인 것은 싫고 아저씨는 좋으니까 엄마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 말이 기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 건 아니고요. 좀 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정확하겠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것도 고마웠고 무엇보다 저 역시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진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만남이 있고 얼마 뒤에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이 싫은 건 알겠어. 그래도 이런 만남이 아이한테 더 혼란을 줄 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고. 그래도 아직은 빚을 일단 다 갚고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도울게. 내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 아니,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왜 그런 생각했는지 충분히 이해해. 근데 나한테도 틈은 좀 주면 안 될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야 나도 좀 기대고 힘들다고 말하지. 너무 불공평하잖아. 성품도 바르고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긴 했죠.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저와 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에 이끌려서 저를 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챙겨주고 서로가 걱정해주는 그런 평범한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면 제게 늘 고민을 토로하곤 했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는 돈에 대한 강박이 좀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자식에게 키워준 값을 모두 치르라고 하는 분이었죠. 거기에다가 생일에도 선물을 사주면은 돈으로 바꿔오라고 하실 정도로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누나가 있었지만은 결혼 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키워준 돈이라며 5천만 원을 투척하고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역시 그런 어머니와 자주 다투긴 했지만 누나와의 일이 있은 후에는 키워준 돈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았다고 해요. 대신 다달이 용돈을 좀 드리는 정도라고 했죠. 솔직히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결혼하기가 꺼려졌습니다. 남자 쪽은 재혼도 아니고 제가 너무 기울었으니까 더욱 그랬죠. 또한 이전에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 일단 결혼을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나중에 합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에는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상견례라고 하기에는 구성이 다소 특이하지만 저와 제 딸,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만나 식사를 할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우리 아들 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어서 그랬구나. 덕분에 나는 손녀도 덤으로 얻었네. 고마워요. 우리 아들 구지해 줘서.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좋게 안 볼 수가 없지. 이렇게 예쁜데. 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별을 했다고? 병수말을 들면서 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나도 내 남편 암으로 보냈잖아. 그래서 너무 잘 알지.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암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도 병들게 하지. 네, 그렇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나도 잘할게. 응? 솔직히 너무 의외라서 놀라긴 했습니다. 결혼 반대도 아니고 잘 지내보자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면서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제게는 유별나게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잠깐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 시간이 좀 더 흐르자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누나랑 절연하고 깨달은 게 많은가? 그래서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 요즘 보면은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충격 그 비슷한 걸 받아서 변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나한테나 우리 딸한테는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잖아. 당신한테 이야기 안 들었으면은 솔직히 동일인이라고 보기가 힘들 정도야. 그러니까 난 결혼하면은 어머니가 당신한테 돈 이야기 먼저 할 줄 알고 긴장 바짝 했어. 머리가 둘이니까 두 배로 받아야지 하실 분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시면 나도 절연할까 생각했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당신은 진짜 몰라서 그래. 예전에는 정말 심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돈 하시는 거 누나나 나나 그것도 다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고 맞춰드렸었어. 근데 오죽하면 이 효녀인 누나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절연을 했겠어. 평범한 용돈을 바라는 게 아니쇼. 마치 우리를 물건 취급을 했었으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번 돈은 모두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셨었지. 물론 지금은 안 그러셔서 너무 좋지만 말이야. 그럼 이참에 누나랑도 연락해보는 건 어때? 그래도 엄마잖아.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어머님이 우리 애 학교 끝나면은 대신 봐주신다고 했고 가끔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셨고 우리 집에 오셔서 청소까지 해주시기도 하고 덕분에 일에 집중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난 예전 일은 몰라도 어머님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 그러게, 진짜 그러실 분이 아닌데. 누나는 내달라고 했다가 30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만뒀거든. 누나가 그 말을 믿을진 모르겠지만 그래, 이참에 핑계로 연락해보는 것도 좋지. 내가 한번 시도는 해볼게. 그때 저는 약간의 강박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좀 더 예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죠. 근데 막상 시누이와 연락이 닿아서 처음 마주했을 때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절연이라고 한 거 그 이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싫어하고 있었죠. 실제로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충고 하나 할게요. 착한 며느리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작은 거라도 부탁하지 마시고요. 그 여자요? 엄마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그쪽 시어머니라고 하죠. 그쪽 시어머니 사이코거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중에 하나라고요. 아셨어요? 그게 어머님 예전이랑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이 많이 반성하고 계시고 이봐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그 여자가 변한 스토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쪽이 불쌍해서 나온 거거든요. 난 내 동생이랑도 안 봐요. 결혼식도 안 간 거 보면 몰라요? 내 동생은 그저 엄마가 불쌍하고 가엾고 병수만 하다가 돈에 집착하게 된 거라고 믿는 모양인데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그 여자 믿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이 나이 들면 변하고 깨닫는 게 있다? 그것만큼 대소리는 없죠. 특히나 그 여잔 관뚜껑에 못질을 하더라도 절대로 안 변할 거고요. 난 분명 경고했어요. 나중에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도망쳐요. 정말로 너무 찐ጩ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누나가 쌓인 게 많아서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쯤부터 저는 그 말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딸이 몸이 약해서 자주 병원을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모든 간병을 시어머니가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다쳐서 오고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계속 주의를 줬지만 활동적인 아이를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해서 병원에서 아이를 혼낼 때도 시어머니는 늘 제 딸 편에 서서 제게 말했죠. 너 속상한 건 알지만은 아이들은 원래 이러면서 크는 거야. 내가 바짝 붙어서 병간호도 하고 잘 달래주마. 응. 넌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도 제가 있어야죠. 속상한 모습 보면 내 손녀 마음 아파서 안 돼. 내일 퇴근하고 들러.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의를 줬는데도. 정말 죄송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셨죠. 당연히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진해서 용돈을 드리기도 했고요. 너무나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다정한 시어머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까지 우린 어느덧 시간을 맞춰서 여행도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야근 중에 받은 전화는 저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죠. 차라리 제게 욕설을 하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있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을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딸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는데도 솔직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도 믿을 수가 없었죠. 흔들어서 깨우면 언제라도 엄마 왜? 하고 눈을 부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깨우고 또 흔들고 의사 선생님을 잡고 살려내라고 발작을 했습니다. 몇 번을 기절했다가 깨어나도 꿈은 아니었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려야 했죠. 솔직히 말해서는 죽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를 따라서 가고 싶었죠. 남편은 그런 제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나 무서워. 제발 죽지 마.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제발. 삶에 미련도 의지도 없었던 저였기에 솔직히 언제라도 떠날 준비는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갑작스런 죽음에 드는 의문을 뒤로 할 수는 없었어요. 사고 장소는
한 건물의 옥상, 높이는 4층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실제 높이는 낮은 편이었죠. 보통 실수로 떨어졌다고 해도 다리 골절이나 팔 등이 다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마치 죽으려고 한 사람처럼 머리부터 떨어졌고 그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딸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실성한 사람처럼 딸의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친하게 지냈던 아이에게 연락해서 부모님과 함께 만났어요. 아이도 충격이 큰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몇 가지를 알려줬죠. 이상한 건 없었는데 돈을 아꼈어요. 늘 얼른 자라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희랑 같이 분식집도 안 가고 저는 그 말에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딸에게 넉넉한 용돈을 줬기 때문이었죠. 그건 남편 역시도 그랬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다면서 몇 번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돈을 빼앗기거나 나쁜 친구들이 있던 건 아니고? 아니요. 인기가 많았어요. 성격도 좋아서 선생님도 늘 칭찬만 했고 괴롭히거나 했으면 저도 알았을 건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망설이자 저는 부드럽게 타일렀죠. 괜찮아. 작은 거라고 해도 뭐든 말해주면 좋겠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라서 내가 듣고 판단해도 되니까 일단 말을 보렴. 몇 달 전에 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요. 그때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제가 돌아가자고 했는데 엄청 피등이 무섭게 바뀌더니 돌진하는 걸 봤거든요. 뭐? 눈빛도 그렇고 입술도 꽉 깨물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말을 하려던 딸의 친구를 제지한 건 그쪽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딸이 괜한 말을 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단속하는 것 같았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올까봐 염려되는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저도 크게 와닿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딸이 사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책가방에서 수상한 숫자들이 적힌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시가에겨 쓴 것 같은 글씨, 마이너스가 있는 숫자들이 차례로 나열이 되어 있었죠. 몇 번을 봐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저는 단순한 수학 문제인가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정말 사고인가? 아니면 자살? 혼자 속으로 절망하며 아이의 장례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신우이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울음을 삼키는 건지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저를 보다가 무릎을 꿇더군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서럽게 꺽꺽거리면서 오는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하고 신우이의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을 빼더니 완전히 엎드리더군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냥 제대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데요? 그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확실해요. 뭐예요? 아이 죽은 거요. 그 여자가 그런 거라고요. 보험 확인해봐요. 얼른. 뒤늦게 남편이 뛰어오고 신우이는 오열을 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단순히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해서 억지를 부린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딸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놓지 않은 보험이
무려 5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것도 상해와 사망 관련 특약만 잔뜩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딸의 수첩에 보험 지급액이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처리된 그 금액만큼 말이죠. 더구나 놀라운 건 통장은 또 제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이 입금되었고 그와 동시에 돈은 다른 곳으로 인출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네, 바로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죠. 당신 도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냐고, 뭐야?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통장 기록을 확인했다. 보험금 내역도 뽑아봤다고 말하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짧게 쉬고는 귀찮은 판이 쫓듯이 제 손을 뿌리치셨죠. 캐친부가 암이라며. 그래서 좀 틀어놨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들었으면서 뭘 또 촌스럽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리니? 너도 죽은 네 남편 병수발 한다고 고생했고 나도 그랬다. 그래서 내가 미리 대비를 한 게 그렇게 멱살 잡힐 일이야. 어딜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잘못인지. 그럼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요? 제 명의 통장은 어떻게 되살아졌고요? 요즘은 민증 하나만 있어도 휴대폰 개설 가능하고 휴대폰 있으면 통장도 뚝딱이야. 너가 괜히 이상한 생각할까봐 몰래 만들었다. 됐니? 그래서 그걸 내 아이가 다친 걸 보험금을 받고 계셨다고요? 그래, 내가 보험금 내는데 그 정도도 못하니. 참, 이래서 잘해줘도 문제야. 선을 모르고 넘어오는 것들이 문제지.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까놓고 말하자. 너 시집을 때 혼수를 제대로 해왔니? 아니면 뭐 해왔니? 멀쩡한 내 아들 데리고 가면서 뺀몸으로? 아니지. 너 빚도 들고 와서 내 아들 돈으로 해결했지. 그게 1580인가? 그렇잖아. 1580만 원. 그때 소름이 끼치면서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숫자는 딸아이의 수첩에 있던 가장 첫 번째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간 금액은 보험금 일수와 일치했고 자잘한 나머지 금액은 저와 남편이 준 용돈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죠. 당신 내 딸한테 그 돈 갚으라고 했구나. 그렇지.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는데 저는 눈이 뒤집혀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뺨을 때리고 발로 배도 걷어찼죠. 그때 마음은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면 수십 수백 번 찌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때렸고 그러고 있는데 몸이 들리면서 떨어져 나왔죠. 어느새 남편과 시누이가 그곳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들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아이고, 내 빨자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하나뿐인 손녀 보험 들어준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니? 애 생부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들었던 게 죄야. 그리고 자잘한 보험금 그까짓 거 받아서 어디에 썼겠어? 애 용돈도 주고 사고 싶은 거 사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돌봤는데
막말로 내가 사망보험을 받았니? 아니잖아. 그건 신청도 안 했다. 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장례 때문에 정신없어 보이니 말을 못한 거고. 그런데도 결국 나를 원망만 하네. 나도 손녀 죽어서 마음이 아파. 그래, 그냥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어야 하는 거지. 솔직히 그 말만 들으면 저라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유품 속에 수첩에 적힌 숫자만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기에는 증거가 없었죠. 반면 딸의 죽음에 반은 미쳐서 날뛰는 저는 미침에 가까웠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도 놀랐고 신우의 눈도 2배는 커져 있었죠. 결혼 전부터 후까지 저는 남편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듯 이를 드러내며 말했죠. 누나한테 이야기 들었어? 내 조카한테도 비슷한 짓 한 거 들었다고. 어쩌면 인간이 그래. 인간이 그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해. 내 딸이야. 내 딸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남편에게 악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나 지금 날 때렸어? 감히? 아파. 아파야지. 마음 같아서는 주먹으로 치고 싶은 거 겨우 참았어. 당신 같은 게 내 엄마라는 게 예전부터 싫었어. 알아? 매번 돈. 그러면 돈 타려. 근데 그 짓을 자식들한테 못한다고 내 딸한테 그래? 어쩌면 인간이 그래? 당신은 악마야, 악마. 딸 좋아하시네. 피가 한 방울로 섞였어?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가족이긴 해.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내가 옥상에서 떠밀었어? 지가 뛰어내린 거야. 모자란 지 엄마비 대신 갚겠다고 그런... 시어머니는 본인이 흥분해서 얼결에 말을 꺼냈다는 걸 인지하고 본인의 입을 양손으로 막더군요. 그걸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가구들을 전부 부셨고 시누이는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헌데 유리잔이 날아들고 화분이 익대지고 가구가 부서지는데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날 신고라도 할 거니? 증거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보험 사기. 그걸로 뭘 하는데? 내가 했어? 걔가 했어. 그리고 난 너희 엄마야. 너희를 낳았고 길렀고. 그러면 날 부양해야지. 요즘 부양 안 하는 것도 죄야. 고소하면 다 되거든. 내 젊은 시절 다 끝났고 너희들이 내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한다. 난 너희들 회사까지 다 찾아가서 시위도 할 거다. 저를 안고 있는 시누이 몸이 아주 가늘게 떨리더니 결국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더군요. 그러고는 정말 주먹으로 얼굴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손톱으로 핥히자 그 손을 무기까지 하면서 엉겨붙어서 몇 번을 더 때렸고 이윽고 피떡이 된 시어머니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말했죠. 내가 애를 낳아보니 알겠어. 엄마라는 인간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난 또 엄청난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란 인간은 그것도 못해줬어. 그냥 당신은 애를 낳으면은 안 되는 인간이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증거가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우린 당신을 부양하진 않아. 대신 나랑 내 동생은 기다릴 거야. 당신이 아파서 죽어가는 날을. 늙어서 거동도 못하는 날을.
그때 우리가 똑같이 돌려줄 거야. 푸야, 고소해서 부양해달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때리고 학대하면서 부양해줄게. 기대해. 차라리 죽고 싶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내 어린 자식한테 그 짓을 할 때, 어린 내 몸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보온금을 탔을 때, 그때 당신을 끝장냈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라고 정을 둔 게 화근이었어. 그니까 이번에는 그냥은 안 넘어가. 신우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몸을 벌벌 떨면서 말을 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이빨이 빠진 것 같다면서 바닥을 구르더군요. 자신의 자식들과 그보다 어린 손주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아픔에만 죽겠다는 걸 보니 그 사람은 정말 악마 같았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처럼 느껴졌고요. 일단 그 뒤에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대신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 저와 시어머니는 어떤 관계도 아니었기에 적어도 보험 사기로는 고소가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죽음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나오기 힘들다는 자문을 받았죠. 시누이가 증언을 했지만 그건 역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시리에 빠졌죠. 남편과도 그쯤에 별거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려고 하더군요. 바로 얼마 전에는 딸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에 함께 다녀왔죠. 저는 거기서 문득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저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얼거리며 물었죠. 전 남편이 정말 내 딸을 데리고 간 걸까? 전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나는 박복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 그랬더니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고는 나직하게 말하더군요. 이미 바닥에 떨어진 화살을 왜 굳이 주워서 가슴에 꽂으려고 해? 그러지 마. 우리 딸이 들으면은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리고 그 인간이 우리 딸이랑 같은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 딸은 천국에 좋은 자리에 있을 거야. 너무 빛나고 예뻐서 너무 착한 아이라서. 그니까 행여나 죽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하더라. 사실 지금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의 아들과 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난 남편이 가엾기도 하고요. 시누이는 매번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고 남편은 저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벌써 딸의 기일이 가까워져 가는데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쩐지 딸이 저를 계속 살게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아주 조금만 더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만 더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딸의 곁에 가서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또 내 딸의 엄마로 살고 싶거든요. 끝으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글을 쓰면서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이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글을 쓰길 잘한 것 같아요. 많은 조언과 응원, 제 딸을 위한 기도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슴 아픈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